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48번째 시간입니다. 48번째 시간에다가 또 논어 양화편 제1장을 지난번에 했었죠.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과거에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보던 그것과 다른 면이 있어서 좀 의아해했을 분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고 했을 때 공자가 양화를 만나지 않았죠. 공자는 양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화가 공자에게 돼지를 한 마리, 이 삶은 돼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양화는 이때 이 노나라 정권을 거의 잡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직접 감사의 인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것이 예절이었기 때문에 양화가 이미 그것을 이용해서 공자를 자기 집에 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귀 공자 돈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양화가 없는 때를 틈타서, 시라는 것은 틈타다 이런 말이에요. 엿보다 틈타다, 틈타서 가서 절을 했죠.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집사나 누구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양호는 이때 없어요. 그런데 양호가 이 말 없을 때 공자가 이제 양호가 없는 때를 확실히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호가 이미 우저도라는 것은 사실 양호가 이미 공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금 아주 고단수 수를 쓰는 중이었기 때문에 양호가 공자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없는 틈을 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기 구석에 숨어 있다가 공자가 집에서 나올 때 돌아오는 것 척해서 만나서 공자를 난처하게 했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양호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가까이 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그 보물을 가슴에 품고 자기 나라가 혼미하게 두는 거, 자기가 당신이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리 있으면 되겠느냐. 사실은 그 원인은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가위인호 했을 때 그게 당신이 늘 주장하는 인과 합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왈불가 이것을 주자나 혹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자가 아니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왈불가는 공자가 여기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엄청 난처하기도 하고 화도 났죠.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왈불가는 바로 양호가 그건 확인나는 의미에서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되겠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호종사의 기술시 그 일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주 그 때를 잃는다면 그것을 당신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공자가 가슴이 꽉 막혀서 할 말이 없죠. 그럴 때 또 왈불가도 주자는 공자가 대답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호의 자문자답이었다. 그리고 1월 서의 세불하여 1월 서의 세불하여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양호가 얘기했을 때 공자왈이 나오죠. 그냥 왈이 아니고 공자가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나도 장차 벼슬할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실패하고 난 뒤에 당신이 이른바 노나라에서 더 이상 발로를 하지 않고 거의 쫓겨날 상황이 됐다 이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내가 벼슬을 할 것이다. 나도 내 뜻을 펼쳐보겠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왈불가, 두 번이나 나온 왈불가를 공자의 양호의 자문자답이라고 얘기해서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도 오고 그게 정말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법학자들이 특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들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 책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들은 말씀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좀 이게 뒷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상당히 읽은 책인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역대의 많은 주석가와 번역서들이 이 왈불가가 공자의 말이라고 보고 있다. 양화의 자문자답으로 보는 설이 명대의 학경지에 의해서 제기된 이후에 이 청대의 모기령, 염약그 왕인지 6월 그리고 근자의 양백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논어 역주를 쓴 분이 양백준이라는 분인데요. 양백준 등이 북경대학 교수였죠. 이를 따르고 있다. 원문을 왈자 중심으로 행을 바꾸어서 들여쓰기와 표점을 찍어보면 자문자답설이 옳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맨 끝의 공자화를 주의해서 보면 그 앞에 말은 양화의 말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책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전광진 교수, 성균관대학에서 중문과에서 정년퇴직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전광진 교수, 중국 이 언어학계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라는 책입니다. 전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기념으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속뜻 사전 교육출판사라는 책에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 논어 번역서 가운데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이 왈불가를 미양호의 자문자답, 중국에서는 이게 대세라고 말씀드렸죠. 자문자답으로 상세히 잘 우리말로 옮겨놓은 책은 아마 이 책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더 있는지는 제가 고루 과문해서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정리가 논어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이 중학생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체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말 속뜻 논어라는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논어 양화편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자왈 성상그냐 습상어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면 보죠. 마음심자가 있고 날생자가 있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기본적인 뜻이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는 특질, 이것이 이 성자의 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질이 악한 것이냐, 뭐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여러 이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특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성즉 리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주자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게 성은 인간이 가진 성은 공자님은 아직도 이게 성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자가 바로 공자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공자께서도 성이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라고 인정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운 것이다. 원래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선한 성을 타고났다고 하면 다 비슷비슷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사람이고 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변해서 뭐 처형을 당한다거나 말이죠. 막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이건 뭐냐면 후천적인 습관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주자는 이것을 본연지성이 아니라 본연지성은 같은데 습을 기질지성이라 그래가지고 기질지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순자가 말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 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습이라는 것은 결국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달리 말하면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 후천적인 이 습관 때문에 인간이 가진 습관 때문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본성이 서로 멀어지게 된다. 공자님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예요. 예를 들어 뭐 중용의 첫 기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천명제 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고 솔성지 위교 그러니까 도 위도 솔성지 위도 그러니까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도고 수도지 위교 도를 또 닦는 것을 수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 명제 이걸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니죠. 예. 이 경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한 말이지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딱 이 성상그냐 습상오냐 이 한마디입니다. 여기에서 뒤에 수많은 논의가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장강으로 친다면 남상 참 한 잔 술잔 한 잔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물 그것이 뒤에는 끝없는 넓은 강이 되고 바다 같은 강이 되는 것처럼 그걸 남상이라고 그러죠. 잔위의 잔해에 남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상자가 바로 뿔각자에다가 이 발음을 상자를 넣어가지고 이 뿔로 만든 잔이에요. 뿔잔입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넘칠 남자니까 넘칠 남자니까요. 여기에서 가득 차가지고 물방울 떨어질 정도. 요 정도 한 컵 정도의 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황하 같은 그런 그 5,700km를 흘러가면서 이 중국의 대륙의 큰 두 젖줄 가운데 하나인 그렇죠. 그 장강도 그 황하도 알고 보면 요렇게 시작한다. 그런 모든 시처럼 말이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 이 성에 관한 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말이 논어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말이죠. 동아시아 전체를 수천 년 동안 이 논란과 많은 그 논의가 있었던 성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성상그냐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서로 가깝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은나라 때 말이죠. 그 뒤에 이 공자보다 조금 이 뒤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세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석.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지워지는 이 세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석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성에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다. 선 불선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맹자가 나와서 인간의 성은 선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고자가 맹자 시대의 고자라는 사람, 고불해라는 사람이죠. 고불해가 인간의 성은 무선 무불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요즘 말로 백지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자가 성악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자가 이 공자의 성론은 뒤에 상품과 하품이 있기 때문에 중품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품설이다. 그러니까 이 한두의 한유가 성상품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이 공자의 이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성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중서와 특히 아까 동중서보다 먼저 전한 때 한유보다 먼저 동중서라는 사람이 바로 성상품설을 주장했고 한유가 또 거기에 호응을 했고 그 뒤에 주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 본연지성은 순선한 성이고 기질성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인간의 악의 내용은 인간이 가진 기질성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산선생 같은 경우는 성은 기호이다. 기호. 기자 있죠? 이 기자. 좋아할 기자이다.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성기호선은 사람은 뭡니까? 선을 좋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배추는 오줌을 좋아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뭡니까? 사람과 동물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짐승은 썩은 걸 좋아하고, 어떤 짐승은 또 신선한 걸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다 기호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하나의 주장을 한 분이, 다산서장의 성기호설은 결국은 성선설과 인간일 경우에는 인간은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산서장에 의하면 이 성설은 그렇죠? 네, 급하게 하다 보니 글자가 이해가 됐네요. 낙선오악, 다선성의 이 오악이라 그러죠.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게 돼, 즐기게 되어 있고 악을 증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성선설과 뭐 내도 통하는 점이 있죠. 그런데 다선선생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보통 호선오악 이렇게 호와 호오가 분명히 하다 이래 되는데 다선선생이 일생 동안 호선오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여의도 전서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호선오악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산선생 글 속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 호자 선자가 바로 다산선생의 조상의 이름이에요. 네. 조선 중기에 다산선생의 조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휘라 그래서 절대로 자기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자나 락자나 앞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락선오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여튼 이것이 옆으로 좀 더 흘러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자 가운데 한 분인 신상이라고 하죠. 신사로서 이 경영한 큰 기업을 경영했던 그 삼복 컴퓨터의 이용태 이 선생 같은 분은 습관의 중요성을 항상 엄청 강요하시는, 평생 그러세요. 습관이라는 걸 잘 들여야 된다. 선악을 떠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요하고 계시죠.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이 역시 이 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 인간의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참 예를 들어서 참 복잡한 여러 양상이 많은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인간의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특정한 자질을 습득한다. 이게 바로 습관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 함으로써 특정한 이 자질을 습득한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 절도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게 결국은 이 은나라 사람인 세석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가선가악설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세석이라는 사람이 은나라 때 사람이었는데 그 정확한 시대를 몰라서 아까 공자 뒤에다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여튼 위대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석의 가위위선, 가위불선, 이것은 또 서양의 경우에는 장자크 루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인간의 성은 악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이 토마스 홉즈의 주장과 거의 상통합니다. 뭐 서로 토마스 홉즈가 순자의 성악설을 봤을 리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이렇게 생각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어떤 파에 속하고 누구는 어떤 파에 속했다. 하여간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공자께서 성은 서로 가깝고 후천적인 환경과 습관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하도 워낙 중요한 그 주장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껍데기로만 몇 가지만 문제만 제기해 놓았을 뿐입니다. 특히 다산선정의 그 논어 고음주 같은 책에 보면 이 8글자가 성상근야 습상원야에 관해서 상당히 긴, 거의 수천 자에 달하는 논문을 쓰고 계세요. 논어 고음주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유 상지여 하우불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왈을 빼버리고 성상근야 습상원야 유 상지여 하우불이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보통 되게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왈을 빼야 된다,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다산성의 같은 경우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 어질고 어질지 않는 현명함과 불초, 이것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 뜻이지, 성상근야 성품이 원래 가깝다는 뜻이 아니다. 성품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이 깊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은 이분 말씀 들으면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말씀 들으면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는 한번 제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부 학생들 보통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다수결로 하면 제가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아까 말한 공자, 세석, 맹자, 그리고 고자, 순자, 뭐 그 뒤에 동중서, 주자, 뭐 이 다산 이런 거 전부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해봤습니다. 다수결로 해봤을 때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 손을 드는 것이 이 선악이 다 혼재해 있다는 거,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 이게 제일 많았어요. 또 그것도 또 표준이 다르면 또 달라지겠죠. 또 학생들층이 아니라 이 노인층 혹은 이 여성들 이렇게 또 한정 지어서 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오겠지만 이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건 유상지의 하우불이, 이거 뭐냐면, 상지는 뭐냐면 생이지지 있잖아요. 아주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 거의 성인들급쯤 되는 사람들. 성인은 생이지지 아닙니까? 성현들과 하우는 뭡니까? 하우는 예를 들면 곤이불학, 아주 어려운 상황, 공공하고 답답해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혹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변화하는 거, 변화하지 않는다. 상지는 이미 가장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일을 움직인단 말이죠. 할 필요가 없고, 하우는 또 공공해도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좋은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서로 상제와 하오는 이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하오는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향한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상지의 경우에는 악을 향하여 나가는 거 절대 있을 수 없고, 하오의 경우에는 선을 향하여 나가려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왈 유 상지어 하오는 불린이라. 이렇게. 이 불인은 또 다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제어 하오는 스스로가 옮기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가이가 아니고 오늘 많이 흔들리죠. 이상하게. 불긍이 다산 선생 같은 경우는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옮기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연히 성인이 성현의 경우에서 악적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하오는 선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선 눈앞에 이해나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더 높은 경지로 올려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그런 마음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 두 구절을 두고 벌어지는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논의에 이런 것이 있어서 후세에 엄청나게 많은 이 논의들을 촉발하는 기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무식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지무성. 공자께서 무성으로 가셨습니다. 무성은 이 노나라에 있는 고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성 그러면 정읍시에 있는 무성서원이죠. 우선 최치원 선생을 주향으로 모신 무성서원이 생각납니다. 자지무성. 공자께서 무성에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공자의 제자인 자유는 이 성이 언씨고 언이죠. 언. 누굴 언자죠. 성이 언씨입니다. 언씨는 아주 극히 희귀한 성이지만 그래도 역대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금방 나는 거는 여러분 그 중국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없지는 않죠. 매니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 경극이죠. 경극의 이 가장 대표적인 그 배우 중에 하나가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성이 언씨였어요. 언씨였는데 또 갑자기 제가 이 횡설 수설을 잘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유명했던 이 언씨가 바로 그 메란방이 그 유명한 메란방의 수제자예요. 이름이 생각나면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그 언씨도 그 후세에 아주 희귀성이지만 유명한 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메란방의 경극의 그 참 대표적인 메란방의 수제자가 바로 그 여자였는데 언씨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 양귀비로도 나오고 이 우왕별희의 그 패왕별희의 그 우미인으로도 역할로 나오고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문화혁명 때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한창 나이 때 자살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성이 언씨였습니다. 뒤에 여러분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으로 가셔서 들으셨다. 현가지성. 현이라는 건 뭐냐면 금과 슬 같은 거 현악기죠. 현악기. 그리고 가는 바로 노래. 시경의 305편의 어떤 부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시를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이 악기를 뜯으면서 사람들이 그 시경의 어떤 시인지 모르지만 노래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악이 공자가 평상시에 그 갈구에 맞지 않던 예와 악으로서 지금 이 무성을 다스리고 있는 걸 알게 됐죠. 이 언언이 누굽니까? 자유지요. 자유.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유. 자가 자유고 이름이 성이 언시고 이름이 언언이죠.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께서 완이라는 건 뭐냐면 빙그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빙그레 완이서라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냐면 할개 언용 우도입니다.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썼느냐. 야, 이 예약은 말이지, 이 수도에서 온 나라가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오나라에서 예약이 울리는 곳은, 예약이 실시되는 것은 이 조그마한 마을 무성밖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니?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유가, 자, 넘어갑니다. 자유가 대답하기를, 석자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선생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유가 무성의 제가 고을원님이 돼가 지금 나와 있었죠. 공자는 이때 68세에서 73세 사이입니다. 노인 때예요. 언은 바로 아까 말한 자기 성이 언이고 이름이 언은 아닙니까? 언야가 제가 스승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제가 문저 부자, 바로 선생님께 저는 지어의 준말이죠. 지어의 준말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군자가 도를 배우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이사라는 것은 윗사람의 정치적 명령이나 혹은 이 아래로 내리는 명령을 잘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이 학도, 이게 바로 예약이라는 것이죠. 예약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도가 바로 예약이에요. 군자가 예약을 배워서 예약을 터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는 지금 그 선생님이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때 소인은 백성들이 예약을 배우게 되면 예약에 푹 빠져들고, 이 예약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사라는 것은 바로 정부의 정당한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실천한다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주 다스리기가 쉽다 이런 말이죠. 예약을 바탕으로 한다면. 정치적 명령을 잘 따른다 이겁니다. 탈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숨어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비리도 하지 않고, 협잡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예약의 효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어디서라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도 써야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야죠. 어느 곳에서라도 예약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말이 막혔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또 아주 유머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삼자, 자기를 따라 수행해왔던 여러 제자들 있잖아요. 얘들아,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언어의 말이 시야. 맞다. 전언, 내가 조금 전에 했는 말 있죠. 전언이 뭡니까, 여러분? 할개 언영 우도의 말이죠. 할개 언영 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휘지. 이게 뭡니까? 휘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군자 무휘언이라고 그러는데 공자님이 할 수 없이 휘언을 한 겁니다. 휘라는 것은 뭐냐면 농담이에요. 장난으로 했던 말이. 난 농담했어. 나도 농담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국면을 수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자유가 조금 정색을 하고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고 내가 말 잘못했네. 나도 농담 좀 했다. 웃고 넘기자. 그대로 하라.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할계 언용우도, 할계 언용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기서 말하면 이게 바로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합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유머가 들어있어야 그 사람이 진지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머가 가미되지 않는 주제는 수상쩍고 뭔가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지한 숙고가 담겨있지 않은 유머는, 농담이죠. 유머는 거짓된 재치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밌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드리면요.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농담이 가미되지 않는 주제는 수상쩍고 진지한 숙고가 담겨져 있지 않는 농담은 거짓된 재치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참 대단한 현인이죠. 근데 또 현대에 또 아주 그 중요한 말씀하신 현인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바로 그 링컨과 비슷한 나이를 살았던 링컨 시대를 살았던 분인데요. 헨리 와드비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스프링이 없는 마차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차는 길 위의 모든 조약돌이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린다 이거예요. 그 유머가 없는 이 사람은 너무 딱딱하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머는 결국은 사람끼리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 완충기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혹은 아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머가 꼭 필요하다. 이 헨리 와드비체, 바로 링컨 시대에 살았던 바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머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길의 모든 조약돌이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유머. 유머를 우리가 지금 휘자하고 아주 가까운 걸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게 유머란 말을 어떻게 중국말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휘라고 제일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이모당 선생 있잖아요. 이모당 선생이 유머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머, 음을 그대로 음력이기도 하고 뜻도, 그렇죠? 유머 이렇게 번역. 뜻도 이 은은하고 이 목이라는 이 말이 없음 중에서도 은은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음력이긴 하지만 유머라 이게 번역을 해요. 이게 많이 중화권에서는 이 말이 유머의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 바로 그 유머 대사, 자기가 바로 유머 대사라고 소문이 났던 이모당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모당. 참 재밌는 구절이죠. 공자님이 난처하게 돼가지고 나도 농담 한마디 했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자유대활
앞으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자지, 앞에, 앞장에, 자지무성, 문현가지성. 그래,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소리 들었다. 예, 악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부자 빙그레 웃으면서 할개 은영 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가 대답하기를 제가 옛날에 선생 문화에서 이 부자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자가 도를 배우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백성들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책을 잘 따라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도자가 바로 예악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얘들아, 내가 언시야. 언안의 말이 맞다. 저는 내가 말한 전언은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분료. 좌전에는 공산분료가 이 뉴자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자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양호. 논어에는 이 양호로 나오는데, 양화로 나오는데, 논어에는 양화로 나오는데, 좌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호로 나와요. 그리고 호와 화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건 이름이고 이거는 자화였는지, 이건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공산분료, 논어에는 요자로 나오지만 나오는데, 이 좌전에는 전부 이 공산분료가 아니라 공산분류로 나옵니다. 유가 발음이 또 비슷하죠. 옛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공산분료 이비반, 공산분료가 이비반이라는 것은 비라는 땅이 계시들의 저것입니다. 계시들의 그 본거지예요. 시급이죠. 예. 그래서 거기는 시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가장 기본 재산이 되어서 노나라 수도인 곡부에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바로 시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이 지금도 비현이라고 산동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비의 이 공산분료가 비의 고론으로 있으면서, 성주로 있으면서, 계시의 명령을 받아가 성주로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이라는 건, 이 반자는 이게 논과 논 사이, 여기를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반자인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반전자가 있고 반반자가 있죠? 반이잖아요. 여기를 바로 논과 논의 경계를 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호반 뭐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계선, 이런데 여기서는 알고 보니까 반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글자를 써야 사실은 이 글자를 써야 맞는 겁니다. 이 글자를 써야. 반란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반자 쓰기도 하고 반란. 보통 보면 이걸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음차를 한 글자예요. 저 글자는. 저걸 뭐 반란을 쓰지만, 원래 이 글자가 있는데도 그건 뭘까요? 가차 가운데서는 그 글자가 있는데도 발음이 비슷한 글자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본유 기자의 가차입니다. 본래 있을 그 글자가 있는데, 또 가차. 사람들이 이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죠. 이 본무, 이 글자가 없어야 다른 글자에 있는 발음을 빌려가 쓴 것이 본유, 가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발음만 비슷하면 그냥 원래 이 반자가 있으면 다 알면서도, 혹은 이 반자가 있는 거 알면서도 저 글자를 써버리는 바람에 저기에 뭐 깊은 뜻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빌려온 것일 뿐이에요. 저 글자는 저렇게 써놨지만 의미는 이 글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분료가 비성을 근거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자님을 불렀어요. 자여광, 공자님께서 가려고 했습니다. 공자님께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왕자에서 여러분, 요 부분이 발음입니다, 여러분. 발음. 이건 거리지 않습니까? 거리. 이 거리, 내 거리 생략되고 거리잖아요. 왜 이 주인 주자가 아니고 왕자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주인 주일 때는 이렇게 생긴 촛대에 여기 기름이 있고 여기에다 불을 붙여 놓은 장면, 일때는 불을 붙이는 사람인 주인이라는 뜻이 되지만, 모양은 똑같지만 이 왕자일 경우에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 발지자예요. 원래 발지가 이 발이라는 뭡니까? 이거 합니까? 이거 발바닥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뜻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발음 기호예요. 여기서는 빠른 거. 아까 여기서는 이 주인 주자에서는 이 청동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촛대의 모양이지만, 여기에서의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기호 왕자예요. 왕자는 큰 도끼 아닙니까? 큰 도끼잖아요. 이렇게 생긴 도끼잖아요. 도끼. 예. 그리고 여기 이게 생략되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게 바로 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기 바로 여기에는 요 발음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게 주인 주자가 어떻게 발음이 왕으로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해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한자에는 또 깊이 따져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자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로가 불열, 이 열자는 이 글자가 마찬가지죠. 예. 아직 논어 시대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뒤에 만든 겁니다. 뒤에. 이 한 글자를 가지고 이 기쁘다 혹은 말하다 다 쓰고 같이 쓰다가 뒤에 이걸 따로 만들어 독립식이 된 것이죠. 공지 자로 불열, 자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지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지자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이 물자는 마찬가지예요. 불자는 마찬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갔지. 선생님 갈 데가 없으면 안 가면 되지. 하필 공산시지지야, 공산시에게 갑니까? 이 갈지자예요. 이 지자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부분, 이 출발점이고 발가락이고 발바닥이죠. 이게 변해 가지고 이렇게 변했다가 이것을 다시 변해 가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갈지자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갈지자의 본글자입니다. 하필이면 공산시 같은 놈에게 갑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한 가지 고세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합시다. 다 끝내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소아자, 소라는 부를 소자죠. 부소아자, 그 나를 부른 사람이 공산불교가 나를 불렀는데, 기도제, 어찌 이 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아무 까닭 없이 불렀겠는가?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나를 부른 것이지, 아무 까닭, 공연히 나를 불렀겠는가? 공연히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불렀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만약이란 말이죠. 만약에 유용하자, 나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오기위동주, 나는 그곳을 이 비죠. 이 비를 동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이 속에 하도 깊은 말들이 많이 의미가 들어있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고 하여튼 제가 뭐 알 수 있는 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 사건은 말이죠, 공자의 47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공자가 노나라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30년 동안 아무 배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이 세상을 경세 재민할 그 포부와 능력이 있는데, 이 노나라에서는 양호가 설치지, 이 노나라 임금은 힘도 없지, 나라는 엉망이지. 그런데 그 양호 밑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국에는 상황이 어떤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공산분료가 이때 노나라에 있을 때입니다. 그 학원 원장 할 때예요. 예. 애들 불러가지고 말이죠. 신분 차별 없이. 뭐 귀족들은 몇 명 오지도 않고 전부 대부분 서민이거나 뭐 천민 뭐 모아가지고 숫자만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가 이 이 원장을 할 때인데 47살 때예요. 공자가 51세쯤 돼가지고 다시 양호가 도망가고 난 뒤에 벼슬 하지 않습니까? 50세, 51세 이때. 그래, 한 2, 3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54, 5세 되면 또 외국으로 14년 동안이나 외국으로 이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공자 일생이 그렇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분료가 노나라에 있으면서 여기 여기 곡부가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이 서쪽에 붙어 있고 비가 이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노나라에. 예. 태산에만 이쪽 있고 그러죠. 그런데 공산분료가 여기 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자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 제자도 많고 워낙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실력이 불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공자의 능력을 사람들이 짐작할 때입니다. 공산분료가 이비반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으켰겠어요? 노나라 임금?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계시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이라고 써놓으니까 말이죠. 반란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너무 엄중하게 상해가지고 그 대상이 뭔지를 혼략한 거예요. 이 대상은 바로 다른 노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바로 전공이나 이런 임금이 아니라 소공은 도망가고 없고 그 동생인 전공이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을 무시하고 군주를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는 계시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려고 하죠. 가려고 했습니다. 요구항하잖아요. 그런데 자로가 반대를 하셨습니까? 자로는 왜 반대할까요? 그럼도 마찬가지 아니냐.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놈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법도 없을 거고. 그래서 자로는 더 신중한 상황에서 그놈인데 그놈이 뭐 특별히 낫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안 가면 안 갔지. 갈 데 없으면 선생님 뜻을 펼칠 수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학원 강사하다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 또 그런 놈에게 주인을 배반한 놈, 뭐 그런 놈에게 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나를 부르는 사람이 진짜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공자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는 그 친구가 괜히 불렀겠느냐, 공연히 불렀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내하고 힘을 합쳐서 이 공시를 삼가를 다 계시를 비롯해서 삼가를 다 쫓아내고 이 하극상하는 놈들 다 쫓아내고 노나라를 바로잡아보자는 그런 혹시 뜻이 있을지 닌 또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 어찌 부소하자가 이 기도제 아무 공연이 나를 불렀겠는가. 이게 네 말 맞다. 그 사이에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네 말 맞긴 맞아. 응? 공산분류 그런 놈 알고 보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고 그런 놈 같아.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말을 무시할 수 없다. 자로가 공자는 막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공자가 47이면 자로도 30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아 정말 지금 말이지 나를 정말 발탁해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 노나라에서 공산분류가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어떤 군사를 가진 고을로 누구라도 정신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가서 나를 쓰면, 용화절을 있으면, 진짜로 그 나에게 그 이 힘을 실어주는 사람, 이 권력자가 있으면 나는 이 노나라를, 이 동주라는 것은 여기 이 뭐냐면, 여러분 서주에서 서주가 나라가 뒤에 하던 임금이 그 황제가 그 왕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외적의 침입도 막을 수 없고 해가지고 그 외적 침입을 막고 있던 이 지인이라는 지인 나라에 이 서주 땅을 다 줘버리고 낙양 쪽 여기 요즘 서안이죠. 얘는 서안 지역, 서안을 위주로 한 그 지역을 줘버리고 낙양 쪽으로, 낙양으로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조를 새로 개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주고 서주죠. 낙양에 와서 이 동주 시대에 와서 이 춘추 시대와 또 전국 시대로 또 나누어 가지고 한 40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곡부는 이 삼가들이 워낙 설치고 이게 뿌리 깊게 정권을 잡고 포기하고 내가 노나라 임금을 모시고 빠져나와 가지고 말이죠. 여기 비를 근거로 해서 아니면 비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느 지역을 비가 예를 든다면 비를 정말 누굽니까 이 공산분류가 인간이 된 놈이고 계시에게 정의로운 반란을 일으켰다면 계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했다면 실제로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서주를 버리고 동주에 와서 다시 낙양을 다시 왕조를 개창했듯이 이 곡부를 버리고 이 비를 다시 임금을 이 주군을 모셔와서 여기를 노나라를 새로운 노나라로 만들고 싶다. 얼마나 큰 포부입니까? 이거를 밝힌 겁니다. 많은 논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주라는 것은 뭐냐면 노나라를 이 곡부를 수도를 이 비로 옮기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예. 이 기막힌 해석 들으면 누구나 이해되는 해석 누구 해석일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께서 아주 긴 논문을 쓰셔가지고 증명을 아주 샅샅이 증거를 들어가지고 저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은 뭐 주나라의 도를 말이죠 동방에서 일으키겠다 뭐 이런 범범한 소리를 했는데 그런 범범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자의 의미를 뜻을 담고 있었다. 네. 동주는 주위에 제후들을 잘 통제를 못해가지고 별로 힘없는 국가가 되었지만 출발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출발의 기회를 주면 정말 이 서주를 옮겨왔지만 동주를 정말 강한 나라로, 강한 천하를 이 왕자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 공자의 포부가 이 글 속에 실려 있다 이겁니다. 47살 때니까 이런 포부를 품을 만하죠. 예. 공산분류 참 공산분류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공산분류가 그 당시에 뭐 서로 이 소통이 좀 덜 돼가 잘 몰랐는데 공산분류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노나라 공실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계시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분류가 결국은 뭡니까 대부의 이 권력을 누르고 정권을 다시 이 노나라 이 공실로 돌리려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역사가 뒤에 증명을 하는데 그런데 뒤에 계시정의 우두머리인 계환자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원래 자기 시급이지만 이 반란을 일으킨
이 공산분류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해서 공산분류가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 또 숙손첩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숙손첩. 공산분류와 숙손첩 두 사람이 뭘까요? 이 아삼육이라고 할까요? 예. 아삼육이라. 그러니까 이 같은 뭡니까? 저거죠. 뭘까요? 사당이라 할까요? 목숨을 건 한파죠. 사당. 공산분류 둘이가 지키다가 결국은 당하지 못하고 이 군대를 빼가지고 곡부로 그대로 곡부로 그대로 진격을 해 들어왔어요. 그때 이때 이 곡부에는 아직도 노나라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것을 또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분류와 이 숙손첩이 제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제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 나라를 돌아간 뒤에 공자가 이제 곡부를 잘 지켜준 바람에 이 계씨가 비를 다시 자기 수중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산분류와 숙손첩은 뒤에 이 제나라를 갔다가 다시 또 제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오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둘이 도망을 갔다가 보니까 이 오나라 이 군주가 이 노나라의 땅을 뭘까요? 공격하고 싶어하고 노나라를 합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오왕의 야심을 보고 이 숙손첩은 동조를 하고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이 공산분류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나라의 사람으로서 여기 오나라를 도와가지고 노나라를 공격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다가 강압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이 군대를 앞잡게 되어가지고 노나라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러 올 때 누굽니까? 이 공산분류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일부러 평탄한 길이 아닌 먼 길을 돌아가지고 험한 길을 찾아가지고 길을 잘 아니까 돌아가지고 이 바로 노나라에서 이 오나라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어요. 노나라에서 뒤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배신하고 밖으로 도망갔던 역사상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조국을 버리지 않고 이 정권의 일부 정권을 미워했지 조국을 미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애국자의 한 이 전범 본보기로 바로 공산분류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분류는 역사에 또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중국의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초나라 사람이면서 초나라 왕이 자기들을 억울하게 좀 탄압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였다고 해서 원래 자기가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오나라로 도망을 가서 오나라 왕을 꼬드겨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를 거의 멸망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자서죠. 오자서라는 사람. 오나라 국호가 오자서라는 사람이. 오자서의 이름은 바로 오운이라 그러죠. 이때 원자를 써놓고는 읽을 때는 운이라 읽습니다. 오운. 사람 이름일 때는 원자가 아니고 운이라 읽어요. 오운이 같은 그런 인간들 결국은 일종의 매국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공산분류는 그와 반대로 끝내 고국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 오운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괄의 난 때 이괄과 함께 그 당시에 반란의 주역이 되었던 한명년이라고 있잖아요. 한명년이가 결국은 이괄이 실패하고 난 뒤에 달아나다가 또 죽고
그 아들인 한윤이라고, 한윤이가 그 청나라 한윤자는 삼수변의 이 윤자입니다. 이 윤택할 윤자인데, 이 한윤이가 한명인의 아들로서 뒤에 그 여진족에게 그 청나라죠. 청나라로 망명을 갔지 않습니까? 가지고는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627년에 정묘호란, 그러니까 그 이 대대적인 1636년에 대대적인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전에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쳐들어와서 또 우리나라를 완전히 참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묘호란이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이 한윤이가 길잡이가 돼가 들어가지고 우리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네. 그 이런 인간은 일종 매국노죠. 외국에 갔으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이 조상의 뼈를 묻어놓은 고국을 그래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전범, 그러니까 본보기가 바로 공산불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정묘 뭡니까 아까 말한 그 정묘호란 때는 1627년에 정묘호란 때는 이 한윤이라는 나쁜 짓을 했고, 잘 아십니다. 여러분 1636년에 그 병자호란 때는 우리나라를 제일 괴롭혔던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괴롭혔던 놈이 정명수라는 놈이에요. 정명수라는 놈인데, 이놈은 원래 신분이 이 양반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이놈은 이 강홍림을 따라서 이 청과 명예 전투에 갔다가 포로가 돼 가지고는, 이 친구가 원래 이 노비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금방 여진어를 습득을 해서, 조금 기초가 있었던 모양이죠. 습득을 해서 여진어를 그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통역이 됐습니다. 이 조선과 청나라의 통역이 돼 가지고, 이 용골대, 마부대 같은 이런 놈들의 뭡니까 통역을 하면서 조선 정부를 엄청 괴롭혔어요. 예. 대신들을 막 따기도 때리고 말이죠.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죠. 뭐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조 대왕 때 이 정부에서 이 정명수가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친구를 암살하려고 했던 또 심양에서 이 친구를 암살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또 발각에 나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말이죠. 예. 그런 참 비참한 일도 있었고, 또 이 친구는 끝내 그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이 청나라에서 이 북경에 북경을 점령했을 때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부귀 영화를 누렸었어요. 예. 그런 아주 흉악한 놈이 있었는데, 이 놈도 결국은 매국노 중에 대표적인 매국노죠. 아까 말한 공산불교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매국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돌아본 정명수는 진짜 청나라 청태종의 동생으로서 이 청태종은 죽고 난 뒤에 이 북경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먹게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르곤이잖아요. 도르곤. 청태종의 이복 동생인데 도르곤이었는데, 이 정명수라는 놈이 말이죠. 도르곤하고도 엄청 친했어요. 근데 이 역시 이 인간의 뭡니까 복록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도르곤이 청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섭정왕으로서 말이죠. 순치 황제라는 어린 애를 자기 그 형님의 아들을 세워놓고는 자기가 섭정 황제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온갖 권력을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때 이 천하의 맹장인 도르곤이 이 장성 부근에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머리부터 박았는지 죽어버렸어요. 38살에 죽어버렸어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던 그러한 이 경력이 있었던 도르곤이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사냥하다 말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명수의 팔자도 그때부터는, 정명수는 여러분 흐지부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어서 사라져버렸어요. 뭐 우리나라 다른 어떤 기록에 보면 뭐 정명수를 누가 암살했다는 순 엉터리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 도르곤이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측이 이 도르곤이 죽자마자 권력이 향배가 바뀌어지니까 뭐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기록이 없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이 후손들이 만주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살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제 이 수업은 횡설수설이다 보니까 지금 횡설수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넘어갑니다. 어디 갔나? 자,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장은 공자와 뭐 한 40여 이상 차이가 나는 젊은, 그래 공자 노년기 제자죠. 자장이 문인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능행오자어 천하, 천하에 이 천하를 상대로 다섯 가지를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청문지, 이 청자는 뭐뭐 하겠습니다. 플리즈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관신민해, 이 다섯 가지는 뭐냐면 공관신민해다. 이 다섯 가지를 천하에다가 실행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자, 그럼 공은 뭐냐? 공은 여러분 아시죠? 공경이죠. 공손, 공경 이런 뜻이죠. 공을 하면서 공즉 불모, 남을 공경하게 되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자는 항상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결론이 인이잖아요. 인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인어 공자했기 때문에, 인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까?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자가 꼭 갖춰야 될 것은 공관신민해다. 공은 공손이라면, 공손하면 남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공손한 사람은 어떻게 욕하고 뒷담화합니까? 뭐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관은 뭐냐? 관대하면 말이죠. 관대하게 되면 득중.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여유 있게 하고 스스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보여주고, 이게 관대한 겁니다. 관대한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거부터 챙긴 놈을 누가 좋아합니까? 지가족, 지주머니부터 챙긴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건 소인이고 소인배죠. 그래서 인자가 아니고 불인자가 되죠. 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적 득중, 공관, 그 다음에 신용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적 인임은, 남들이 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긴다.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모든 걸 맡긴다. 신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민첩해야 되는, 사람이 어벙하게 가지고 뭘 한 가지 할 때 거북이처럼 말이죠. 꾸물꾸물거리고, 굼벵이처럼 꾸물꾸물거리고, 도대체 뭐 빠릿빠릿하지 않고 말이죠. 느물느물하게 이러면 사람 환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워 먹지도, 삶아 먹지도, 볶아 먹지도, 튀겨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이런 물건이 되면 안 된다. 민첩해야 돼. 민첩하게 되면 뭐냐면, 유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이 높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헌도가 또 크다 이거예요. 회사원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민첩하게 일을 빨리 민첩하게 해야 그래도 공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죠. 효율이 높다거나 공헌도가 높다 이런 거죠. 그다음 해자,
이 해라는 것은 따뜻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해즉 조기사인, 뭐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겁니다. 넉넉히 움직일 수. 사인이라는 건 뭐 부린다는 뜻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쪽으로 가자 하면 그 사람 따라가고, 어떤 일을 하자 하면 그 사람의 일을 깃발을 만들면 다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게 해즉 조기사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고 자애로운, 자애. 이 해자는 따뜻할 자자, 자해죠. 자해 의원도 있잖아요. 병원의 자해. 예. 또 은혜와 자해 뭐 다 포함한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 자애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잘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관신민해 이것을 체득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어진 사람이다. 그 많은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장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장에게 있어서 공관신민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공자님의 그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렇죠? 그 인재시교, 인한 인자, 뭐 따라서 재는 그 사람의 이 재능,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말이죠. 가르친다. 가르친다. 시교는 가르친다.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의 크기와 포부나 뭐 그릇에 그 맞게 따라서 가르친다. 이게 인재시교죠. 대부분의 공자의 가르침은 인재시교이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걸 공평하게 말해주기 쉽지만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이 아픈 것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교만한 것 좀 더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교육이죠. 참 교육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장문인의 공자왈 능행오자의 천하 위인의 청문지 왈 공관신민해 공즉불모 신즉득중 관즉득중 신즉인임원 민즉유공 해즉조기사인.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항상 5가지 공손, 관대, 신용, 민첩, 자해,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한번 그 반란의 정당성을 뭐 인정했건 부정했건 간에 한번 가서 이 반란하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세상을 뒤집어서 바로잡아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딱 2번인 것 같아요. 그 2번이 다 논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우리가 봤었죠.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공산불료. 논어에는 공산불료고 좌전에는 공산불류가 불렀을 때 가려고 했지만 안 갔지 않습니까? 자로가 반대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2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필힐소 자요광 자로왈 석자유야 문저부자왈 친어 기신위 불선자 군자 불입이야 필힐 이 중모반 차지왕야 여지하. 이렇게 또 자로가 반대합니다. 2분 다 자로가,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공자가 55세 전후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봐요. 아까 우리가 이 필릴이 반일 때는 그때 7이라 그랬습니까? 예, 나이가 그랬었죠. 그랬는데 누굽니까? 누가 아까 공산불료가 불렀을 때는, 그때는 공자가 47살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 55세쯤 됩니다. 한 8, 9년 흐른 세월이에요. 조금 전에 이 공산불료가 부를 때는 공자가 아직 노나라에 있을 때이고, 이때는 언제냐 하면 뒤에 양호가 패망하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 공자가 등용이 되어 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이제 이 노나라가 크게 흥성을 하니까 이곳에 있던
제 나라가 이걸 견제를 했을 때 노나라의 집권자들이 공자를 통해서 이 패자가 되는 것보다는 괜히 그랬다가는 우리가 그 제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이 멸망의 저것이 단초가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공자를 밀어내고 대강 적당히 그대로 숙이고 살자 이쪽 노선을 택해 버렸기 때문에 공자는 하는 수 없이 노나라를 떠나서 자기를 알아주는 제후들을 찾으러 나가게 된 겁니다. 억지로 밀려 나간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리저리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공자가 이때 위나라에 가 있다가 공자가 처음에 위나라가 공자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위나라는 또 자로의 고향이 고국이기도 하고 이래서 자로를 통해서 또 여러 또 이 사람도 알게 되고 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죠. 위나라엔 또 그 유명한 공자를 아주 좋아하는 노인 거배곡이라는 또 어진 분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거기서도 안 써주니까 한 수 없이 이 공자가 이 진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가는 길에 이 필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글자를 보니까 거기 이 발음 여러분 이상하다 저기 부처님 할 때 불자가 쓰여 있는데 그러잖아요. 부처님 할 때는 불자라고 읽고 이 성으로 읽을 때는 필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 필자는 어떤 필자와 같았냐 하면 이 필자와 같은 거예요. 이 필자하고 도울 필자 있죠? 이거와 같은 글자예요. 발음도 같고 뜻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필힐이 이 힐자는 이렇게 육달을 변해 8팔자를 쓰고 10자 이게 바로 힐자의 본글자입니다. 네.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건 속체이고 이게 바로 이 정체자입니다. 필힐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성이 필이고 이름이 그 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필힐. 여러분 이 불자로 읽을 때는 부처라고 읽기도 하지만 불자 이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방불하다 있지 않습니까? 방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이 불자는 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방불할 불자 비슷할. 그래서 뒤에 이 발음을 빌려 가지고 부다를 불타라고 이 한자로 표현하게 됐죠. 발음만 빌린 겁니다. 의미를 빌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필힐이 공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러니까 망명생활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데 필힐이 부른 거예요. 필힐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남성에 있는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북성에 있는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이 마을이 그러니까 중모라는 곳인데 중모라는 곳이 뭐라고 읽습니다. 중모라는 지역인데 이 중모가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고정을 못 해내고 있어요. 중국에는 워낙 땅덩어리 넓고 비슷한 이름도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중모가 지금의 하남성 정주 있는 부근에 있는 이 지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아니고 하북성의 또 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어떤 여기 공자가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진나라로 가는 길 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간 중에 중모라는 곳이 있었다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힐이 불렀을 때 공자가 가려고 합니다. 그 자로가 말하기를 전에 유는 바로 자기가 성이 중시고 이름이 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저자는 지어의 주말이죠. 지어 뭐뭐에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선생님께서 친어 기신위 불선자. 친어 기신위 불선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자기 몸에 자기가 직접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나 혹은 권력자가 세상에 다 알려질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는 걸 확실히 폐악한 짓을 했다, 폐륜한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군자는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이 왕들을 찾아다니 이 왕들을 제후들을 찾아다니고 계시지만 제후들 중에 평판이 아주 나쁘다거나 어떤 제후는 힘이 없고 그 밑에 대부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자의 그 춘추 시대 말기가 대부 발로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대부 중에 그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대부가 아주 평판이 나쁘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그 나라는 안 가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친어 귀신이 불선자 군자 불이자라고 군자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도 포함한 공자 자식 자기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 아무리 인간 안 된 혹은 이 윤리 강상에 어긋난 뭐 이런 그 하극상을 해가지고 뭐 자기 이 형을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놈이거나 뭐 혹은 그 대부 중에서 하극상을 하는 놈이 있는 그 이 대부들이 설치는 나라 이런 데는 안 간다. 뭐 이렇게 그 노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들이 공시를 완전히 무력화해놓고 나는 가지 않겠다. 이 진나라가 이때 진은 이 위나라를 아직도 그래도 그 위나라의 그 위령공이라든지 공실이 강했고 또 진나라도 아직도 뒤에 그 6개로 갈라져서 다시 또 3개로 모이는 한위조로 갈라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아직도 일종의 그 진나라 내부에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가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가는 길인데 이 진나라 소속이 되어 있는 바로 이 필릴은 바로 진나라의 신하예요. 어느 지역의 중모라는 성의 성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필릴이 중모라는 땅을 진나라에 있는 중모를 근거지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논거로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른 모순되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지만 대단한 제자죠. 뭐 어지간하면 뭐 선생님이 가시 시작하면 따라가고 이럴 텐데 그저 정정당하게 대놓고 선생님 뭐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하신 말씀하고 완전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도 됩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제자가 자로죠. 정말 정의감에 불타죠.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넘어갑니다. 공자님 넘어갑니다.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 맞다, 네 말 맞다 이거예요. 맞다. 유시하냐 내가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너 참 기억력도 좋구나. 내가 이런 말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지. 응? 그래,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공자님이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나이는 점점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갔죠. 이때 평균 수명이 25세도 안 되는 시절입니다. 한 40만 살아도 상당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갔어요. 이미 노인입니다. 늘 얘기해 송나라 때 구양수가 취용전기라고 썼을 때 취할치 노인옹 구양수가 그때 저주자사로 있을 때가 39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옹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때 이미 손자 다 받는 나이기 때문에 옹인 거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벌써 50 몇입니까, 여러분? 55세쯤 넘었습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중모, 이 필릴이라는 어떤 이 장수가 중모를 이 바탕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가서 한번 볼까?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자가 떠나가서 막 자로가 번번이 자로가 그러죠. 막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불할견호 마이불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할견호 마이불린, 이 견이라는 건 단단한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거예요. 이 견자는 여러분, 이게 신하 신자라 이 노예라 그랬죠. 신하 신자 원래 노예입니다. 훌륭한 대신들이 자기를 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시키대로 하겠습니다. 글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노예를 말이죠. 노예를 말 잘 안 듣는 있어. 그래 손으로 말이죠. 목을 꽉 잡고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단단하다 이 뜻이에요. 이 단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흙을 집어넣으니까 흙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흙이죠. 여기 실사를 집어넣어버리면 꽉 졸라맨 겁니다. 꼭 졸라맨 거예요. 이 긴 자잖아요.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불알견화가 정말 진짜로 단단한 것은 말이죠. 단단한 것이 있지 않느냐. 마이불린 이게 뭐냐면 갈아도 막 여러 가지 도구나 끌려 이런 거 가지고 갈아도 이 린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뭐냐면 금속 이 돌의 한 종류잖아요. 인이라는 게 인석이잖아요. 근데 아주 인 얇아요, 여러분. 인이 얇아요. 얇은 것끼리 많이 차곡차곡 모여 있는 거 덩어리예요. 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 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분리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명사를 할 때 그렇지만 이 마이분리라는 것은 갈아도 갈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때 이 주자는 이 인자를 박이라고 그 줄을 달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박이라는 이 얇아지지 않는다. 진짜 단단한 거는 아무리 문대고 막 갈고 해도 갈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갈려지지 않는다. 불알백호 또 흰 것도 아주 진짜 흰 것은 진짜 흰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거기 여기 제가요 잠깐만요. 예. 예, 날이 불치죠. 이 날이라는 건 뭐냐면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진 책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쓸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흑토자를 썼어요. 이렇게 여기 바로 정자입니다. 여러분 가진 판본에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쓰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짜로 쓰기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자입니다. 이건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흑토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물속에 있는 검은 흙이에요. 물속에 있는 검은 흙.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 물속에 있는 검은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게 물들인단 말입니다. 검은 흙으로 이 물을 들여도 이 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단의 한 종류인데 검은색 비단이에요. 그리고 이 치라는 것은 검다는 뜻이에요. 물을 이 검은 흙으로 아주 새까만 원료인 검은 흙으로 이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들여도 진짜 흰 것은 물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수사법이죠. 수사법이죠. 단단한 것은 아무리 깨도 이거 금강석이 아니에요. 지금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도 또 작게 만들고 이 가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견이라는 것은 이 견이라는 것은 단단한 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끌이라든지 망치로 깨면 깨지겠지만 이건 수사법으로 진짜 단단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갈고 말이죠 쪼고 해도 이거 얇아지지 않고 진짜 흰 것은 이 천하의 세상에 제일 시꺼먼 걸 가지고 물을 들여도 시꺼먼 염료가 물을 들여도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 검은색 비단처럼 물이 들지 않 그 비단처럼 원래 비단 흰색이었는데 이 검은 염료를 가지고 물을 들여버리기는 변해가지고 이 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치자가 검은 비단이잖아요. 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치의 그래가지고 옛날에 검은색인데 옛날에 그 왕공 귀족들이 그 평상시에 이 옷을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 치포를 가지고 치의를 만드는 옷을 치의라 그래요. 얘기에도 치의 편도 있고 말이죠. 시경에도 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때도 잘 안 타는 제일 이 편하게 입는 옷이 바로 치의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8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나는 단단한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그리고 흰 것 중에 가장 흰 것이어서 그 나의 그 이상은
나의 뜻과 지조는 정말 단단하고 이 고온한 것이어서 어떤 것으로서 나를 물들일 수 없거나 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자기가 그런 강한 어떤 이 신념을 제자에게 토로한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공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이 지조, 이 왕천하, 경국 제세, 그러니까 이 덕으로 천하를 힘으로 아니 무력으로 하는 패자의 천하가 아니고 왕자의 천하를 이상사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이상을 뜻을 단단한 나의 뜻을 단단한 흙과 같은 단단한 이 흰색과 같은 이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분류 누굽니까 저놈이 누굽니까 필일이 어떤 나쁜 놈이고 뭐 관계없어. 군대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천하를 한번 이상사 왕천하를 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나도 미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글 속에는. 예. 그리고 뭐 큰 소리 한번 쳐본 겁니다. 공자님이. 예. 큰 소리 쳐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기포과야제. 야제는 그냥 강조죠. 강조. 물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느낌표가 나와요. 내가 어찌 포과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박인데 포과는 박이죠. 포도 박이고 과도 박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흥분의 집에 그 지붕 위에 열어 있는 큰 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포과예요. 내가 어떻게 박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단박이 있고 쓴박이 있어요. 단박은 사람들이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적당히 익으면 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 먹는데 이 쓴박은 말이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아나와 버려요. 거기다가. 혹은 뭐 끄집어내가지고 바가지로 쓰든가 뭐 이렇게 하지. 예, 맛있게 먹고 하는 음식에는 못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쓴박이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별볼 없는 단박이 못 되는 쓴박이겠는가. 언능계의불시 어찌 저기 달아놓기만 하고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바가지나 쓰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뭐 하긴 쓸모도 있긴 합니다. 이건 때때로는 속을 비워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강을 건널 때 이걸 안고 약간 부력을 이용해서 건너기도 하는 그럴 때 썼어요. 쓴박은. 그럴 때 보면 쓸모가 있죠. 그럴 때는 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쓸모없는 박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써서. 예. 요즘 여러분 고추를 먹을 때 보면 어떤 건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데 어떤 건 막 매워서 못 먹잖아요. 먹기 싫은 요즘 사람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내가 아주 사람들이 먹기를 싫어하는 매운 고추이겠는가 이런 의미를 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내가 달아놓고 먹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그런 내가 쓴박이겠는가? 내가 쓴박으로서 내가 거기 내가 이렇게 스톱해서 되겠는가? 내 일생이 이렇게 끝나버려도 되겠는가? 하는 참 강한 어떤 그러니까 한번 뜻을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공자님의 탄식, 답답한 마음을 이대로 담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공자는 아무 곳에서도 이상은 높고 좋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굶어 죽을 뻔하고 고생하다가 초나라까지 갔다가 결국 초나라 왕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헤매고 있는데 다행히도 염구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그 덕분에 공자가 노나라의 정치 고문으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제자덕을 많이 본 거죠. 그 공자의 삶을 배경을 두고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탁하고 아무리 나쁜 놈이 많아도 바른 마음을 가진 군자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고, 또 진짜 군자라면 그런 이 탁한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 공자의 강한 자의식이 이 짧은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공자 정말 매력적인 영감님이죠. 정말 매력적인 영감입니다. 이때 50대 중반, 50대 후반이면요, 요즘 치면 한 70대 후반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평균 수명이 25세밖에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왜 25세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공자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조금 빠르잖아요. 그러나 겹치는 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실수, 정신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시간이 지났네요. 미안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 24세래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하고 공자 시대가 조금 겹쳐. 공자가 조금 빠르잖아요. 그럼 뭐 한 24세, 23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시대에 벌써 5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찌 걸었는데 쓴바이겠는가, 매달아 놓고 아무도 쓰지도 않는 쓴바이겠는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뭐 허설을 자꾸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꼭 드릴 말씀은, 이 필릴이 불렀다거나 공산불교가 불렀을 때 공자가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자를 아주 위대한, 인간이 미치서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고고재상한 위대한 그 한 점 흠 없는 그런 참 추존론자들은 이거 다 지어낸 얘기, 후세 사람들이 넣은 얘기, 공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뭐 오래전부터 많은 논문을 쓰고 했는데,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이었을 것이다. 긴 얘기 생략하면 이것은 부정론자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봐도 그게 아니라 사실 공자님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두 곳에 끝내 가지는 않으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15분쯤 더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이 다음 주가 바로 구정 연휴 바로 이튿날인데, 여러분, 우리 이 강의도 구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정이 아니라 우리 새해죠. 음력 새해를 좀 기념하고 좀 푹 쉬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서도 말이죠, 이 명강, 열강, 뭐 이거보다 열강, 뭐 명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가 휴강이랍니다. 휴강. 다음 주에는 일주일간 휴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향에 가서 좀 푹 쉬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